그래서 83페이지 보시면 거기 단위당 원가 결정이라고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있는데요. 83페이지는 이제 단가 관련된 겁니다. 우리 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단가가 이제 싼 것도 있고 가운데 가격도 있고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하고 관련된 게 이제 단가죠. 그래서 아까 잠깐 봤었던 건 수량입니다. 수량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재고자산 보고 있는데 판매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몇 개냐, 네, 그 다음에 수량 곱하기 뭐예요? 단가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비싼 거 많이 샀냐 싼 거 적게 샀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금액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개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의 장점은 가장 정확해요. 그 대신 단점은 뭐냐면 계산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회계가 원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가성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원의 비용을 들였어. 그러면 수익은 100원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100원 이상 나와야 돼요. 뭐가요? 수익이. 근데 내가 100원 들였는데 얻어가는 수익이 70원이야. 그러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에서는. 왜냐면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개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확하지만 하나씩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못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별법은 요런 곳에서 많이 써요. 고가 제품 사고 파는 것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얘기가 개별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조선회사, 배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건설회사, 아니면 뭐 비행기 관련된 회사,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해도 돼요. 왜냐면 한 개당 금액이 비싸잖아요. 비싼 건 많이 팔려요, 적게 팔려요? 적게 팔리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비싸니까 한 대만 팔아도 1년 사는데 상관없어. 이런 것들도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법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비싼 거. 그래서 우리 개별 포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부분 개별 포장하는 것들도 가격대가 어때요? 비싸죠. 싼 거에단 개별 포장 못 하잖아요. 하나씩 포장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법 그러면은 정확하지만 우리가 항상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대신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입선출법. 거기 영어로 FIFO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인데 저희 시험의 특징은 한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더라도 한글이 꼭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영어로 잘 안 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했다? 나갔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보세요. 장점. 실제 원가 흐름과 뭐 한다? 일치한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원가 흐름과 뭐 한다? 일치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뭐 한다? 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자산은 현행 원가를 반영하므로 재고자산가액은 시가에 가깝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은 딴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말의 뜻이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기말 재고라는 건 판 거예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말이라고 나오면은 남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게 최근에 게 남는 거예요.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옛날 거 먼저 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최근에 거는 팔릴까요? 남을까요? 남겠죠. 그래서 남는 게 최근에 게 남는다. 그래서 시가에 가깝다. 시가의 뜻이 뭐냐면 시중가격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액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공정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우유를 사는데 우유가 2,000원이야. 시가가 2,000원이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도 2,000원이고 남이 사도 얼마예요? 2,000원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시가라고 해요. 공정의 뜻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 내가 하나. 어떤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정사회. 예.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정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스타트 라인부터 다르잖아요. 맞죠? 스타트 라인부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미 100m 경주라고 봤을 때 99m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아직 스타트 라인에 못 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m 나간 사람도 있고, 이게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사회는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그나마 많이 준비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왜요? 그나마 그게 가장 공정해 보여.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비리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나마 열심히 하면은 확률이 높은 게 뭐예요? 공무원이긴 합니다. 제가 봐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나마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 쪽이기는 해요. 예. 근데 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서 안 달라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저는 공무원하고는 좀 안 맞는 성향이라 계속 와이프가 찔러요. 오빠 공무원 준비해봐. 근데 저 공부도 못하거니와 만약에 되더라도 제가 장담하는데 1년 못 버틸 거예요. 아마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네, 뭘로 뉴스에 나올 거냐면 직장상 다 두드려 팼다고. 저 누가 막 계속 간섭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쪽이 그게 좀 심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있잖아요. 꼰대라고. 제 꼰대짓 이렇게 참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9군데 다녔다고. 그 9군데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 꼰대 짓을 버텨야 되는데 그걸 되게 못 버티는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지금 봐도. 근데 공무원 쪽도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저희 처남이 5급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건대 나왔거든요. 근데 건대 출신 5급 공무원이 10손가락 이내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대요. 왜냐면 다 스카이인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런 쪽 출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힘들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동네도 똑같아요. 일반 회사랑.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고, 공무원은 그래도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 본인이 큰 잘못을 안 하거나 본인 발로 나오지 않는 이상 딱 그 차이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 가장 큰 문제는 나와서 뭐 할 거냐인데,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커피숍, 치킨집. 이젠 그것도 못 해요. 왜냐면 해봤자 망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동네에 한번 시간 날 때, 지금 덥긴 하지만 밤에 한 바퀴 돌면서 커피숍 몇 개인지 세볼래요? 어마무시하게 많을걸요? 제가 알기로 요 앞에 라인 있잖아요. 여기도 1km 이내에 여기 도로 라인만 해도 커피숍이 한 6, 7개 돼요. 1km 안에만. 이쪽 뒤쪽 말고 여기 도로 쪽만 해도 한 6, 7개, 거의 10개 가까이 될 거예요. 1km 잡으면 얼추. 거기가 과연 다 잘 될까요? 안 되는데 버티는 집도 있을 거고, 잘 되는 집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집도 있을 건데, 치킨집은 더 많잖아요 요즘에. 저희 동네도 그 조그만 동네에 치킨집이 4개인가 있으니까 커피숍은 한 10개 가까이 되고. 그 이제 퇴사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도 항상 고민인데,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근데 정답이 없어서 앞으로는 뭘 해 먹고 살아야 될지 정답이 없어요. 무조건 머리 좋다 그래서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고, 머리가 공부 머리가 없다 그래서 실패하는 시대도 아니고, 시대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작다. 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선입선출법을 우리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뭐하다고요? 저거.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게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84페이지 위에 보세요. 84페이지 위에 보시면 후입선출법. 장점 좀 볼게요. 장점 보시면 현재 수익과 현재 원가를 대응시킬 수 있다에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익 비용 대응.
원가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익과 현재 원가를 대응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는 것도 지금 파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물건도 옛날 거예요, 지금 거예요? 지금 거예요. 무슨 법은요? 후입선출법. 왜냐면 후입선출법의 뜻이 가장 최근에 산 걸 먼저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샀으면은 현재 가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다가 현재 수익을 뭐한다?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수익비용 뭐라 그래요? 대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따 제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하고 총평균은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동평균법은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단가가 다른 경우 단가를 재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주식에서 많이 쓰여요. 요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동에서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동 평균법인데 평균을 내는 이유는 하나예요. 단가가 매번 똑같을까요? 단가가 다를까요? 단가가 다른 경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관련된 거라고요? 주식. 우리 주식은 살 때마다 금액들이 어때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10,000원에 샀는데 내일은 1,500원이야. 아니면 9,800원이야. 이런 식으로 살 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라고 있어요. 총평균법은 요거는 말뜻을 좀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총의 뜻이 뭐죠? 총. 네, 토탈, 전부. 네, 그래서 총평균법은 한 번에 평균 내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단가를 계산하는 걸 무슨 평균법이라 그래요? 총평균법. 그래서 앞에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선입선출법이 뭔지, 후입선출법이 뭔지, 이동이 뭔지, 총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7월 1일 날 매입을 10개 했어요. 얼마짜리 했냐면 1,000원짜리를. 아이고, 매입. 그 1,000원, 10개를, 한 개당 얼마짜리를 산 거예요? 1,000원짜리. 그러면 얼마치 산 거죠? 총? 10,000원어치 산 개겠죠. 그 다음에 7월 11일 날 또 샀어요. 10개를 1,200원에. 그러면 얼마치 산 거예요? 12,000원. 그 다음에 7월 21일 날 팔았어요. 15개를 2,000원에. 그러면 30,000원어치 판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월 31일 날 매입을 10개 했는데 1,400원에 샀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몇 개의 거래가 있었어요? 4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민을 조금씩은 해보셔야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뭐 하는 거죠? 먼저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10개 샀죠? 그 다음에 또 몇 개 샀죠? 10개 샀죠? 그 다음에 몇 개 팔았죠? 15개. 근데 15개를 파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1,00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거예요? 1,20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거예요? 1,00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거예요. 왜요? 1,000원짜리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개 남는 거예요. 얼마짜리가 5개 남는 거예요? 1,200원짜리가. 왜냐면 1,200원짜리는 먼저 샀다, 나중에 샀다? 나중에. 그래서 먼저 산 거 먼저 팔린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선입선출법. 그러면 요게 6,000원 됩니다. 5개에 1,200원이면.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샀으니까 남았겠죠? 그러면 14,000원에다가 얼마 더해요? 6,000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2만원. 네,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그래서 요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슨 법을 해볼 거냐면 후입선출법을 해볼 겁니다. 무슨 법 할 거라고요? 후입. 그래서 후입의 뜻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뭐 한다?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때 15개 팔았죠.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몇 개 갖고 있어요? 20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이니까 1200원짜리를 먼저 팔아요? 1000원짜리를 먼저 팔아요? 1200원짜리 먼저 팔겠죠? 요게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남는 건 5개 똑같은데 아까는 1200원짜리가 남았죠. 요번에는 얼마짜리가 남아요? 1000원짜리가 남아요. 얼마짜리요? 1000원짜리. 그러면 5개에 1000원이면 5000원입니다. 그래서 14,000원에 5000원에서 얼마가 남는 거예요? 19,000원. 그 다음에 요번에 보실 거는 이동평균법 볼 거예요. 이동평균법은 요게 이동평균법이라 그랬습니다. 단가가 다른 경우 단가를 뭐요?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요거를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이동평균법.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얘 얼마짜리죠? 1,000원. 얘 얼마짜리예요? 1,200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면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계산. 그래서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개면 몇 개죠? 20개. 만원, 12,000원이면 얼마죠? 22,000원. 그래서 20개를 25,000원, 22,000원을 나누면 하나당 얼마 나와요? 1,100원 나와요. 요렇게 이동해서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개에서 15개 팔았으니까 몇 개 남아요? 5개. 그 다음에 얼마짜리 남죠? 1,100원짜리.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 얼마짜리죠? 1,100원. 얘 얼마짜리예요? 1,400원. 또 뭐예요? 다르죠? 그러면 또 평균 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개에 10개니까 몇 개요? 15개. 그 다음에 1,100원에 5개면 5,500원이에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9,50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기 19,500원을 몇 개로 나눈다고요? 15개. 그러면 1,300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300원. 요렇게 다를 때마다 뭐 낸다? 평균 낸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어려울 거예요. 시험 때. 왜 어렵냐면 저희 시험이 이런 계산 문제 한 1, 2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렵거나 아니면 잘 안 내는 거. 근데 얘는 후자예요. 잘 안 내요. 그래서 시험 때 나오면은 잘 못 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는 게 목표지 자주 안 나오는 거 맞추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자주 나오는 것만 안 틀려도 거의 70점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1차 목표는 자주 나오는 거 안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끔씩 나오는데 난이도가 좀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준비해서 시험 때 맞추면은 70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어려운 거는 꼭 손 안 대셔도 돼요. 자주 안 나오는 것들. 왜냐면 그런 거 시험 때 나와서 맞추면 행복은 하거든요. 행복하고 기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올 확률이 적어. 그리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뭐가 나오든 다 맞출 수 있게끔 준비했어.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자격증 준비하실 때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얘는 아주 잘 나오진 않습니다. 4가지 다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요번에 볼 거는 총평균법입니다. 총의 뜻이 뭐죠? 총은 전부, 토탈. 그래서 이거는 매입만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원래 몇 개였어요? 10개, 10개,
10개. 그래서 몇 개였죠? 30개. 그 다음에 만원, 12,000원, 14,000원 해서 얼마였어요? 36,000원이었어요. 얼마였어요? 36,000원. 그러면 30개를 36,000원 나누면 1,200원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1,200원. 요렇게 한 번에 평균 낸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총평균법. 그 다음에 아까 거는 단가가 틀릴 때마다 이동해서 평균 낸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이동평균법.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프린트 부분에서 이거 안 지울 테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내일 오셔서 질문하세요. 제가 계산 문제는 죄송한데 계산 문제는 계산이나 분계 문제는 당일날은 질문을 잘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수업 당일날은요 뭘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라.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집에 와서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는 질문 받아요.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오십시오. 그 다음에 최종은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몇 개 팔았죠? 15개 팔았죠? 그럼 15개 팔리면은 1200원짜리니까 18,000원어치 나와요. 얼마치 나온다고요? 18,000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선입일 때는 얼마 남았죠? 2만원. 후입일 때는 얼마 남았어요? 19,000원. 그 다음에 이동일 때는 얼마 남았죠? 19,500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총평균일 때는 얼마 남았어요? 18,000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걸 하든 결과값이 똑같아. 그러면 여러 가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쓰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어때요? 달라져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회사 가셔서는 다 이거 씁니다. 회사에서는 무슨 법 써요? 선입선출법. 왜냐면 국가에서 선입선출법을 하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8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부등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뭐 기말재고액이 어쩌고 저쩌고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 나오는 거 혹시 보이세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외우지 않고 예전에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이 크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라고 해서 요거 외운 거 갖고 거기에 있는 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박스에 있는 그 교재 보시면은요 원가만 후입이 크고 나머지는 다 무슨 법이 커요? 선입선출법이 커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슨 법 쓰신다고요? 선입선출법. 왜 선입선출법 쓰냐면 국가 입장에서 이익이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익이 커야 좋아요. 왜냐면 이익이 많으면 뭐 많이 내죠? 이거 많이 내잖아요. 세금.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슨 법을 써라? 선입선출법을 써라. 왜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면 선입선출법으로 파는 게 무조건 이익이 크게 나요. 왜냐면 옛날에 가격이 쌌었던 게 지금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건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매 값도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올려야 되죠. 근데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아예 뭐 해버리죠? 안 사버려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따로
대체할 게 있어.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식당도 어떤 식당 가보면 가격 안 올린 식당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이 뭐 할 것이다? 덜 올 것이다. 그러느니 내가 가져가는 이익을 조금 뭐 하자?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난 여기에서 안 올리면 내일 당장 살기가 힘들어. 그러면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 식당 가면 기본적으로 다 500원, 1000원씩은 다 올랐죠. 그거보다 더 올린 데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요즘에 식당 가게가 솔직히 좀 과거보다는 무섭기는 해요. 짜장면도 뭐 6,000원, 7,000원 하는 시대니까. 예. 김치찌개도 요즘 웬만한 데 가면 다 7, 8,000원이에요. 6,000원짜리 또 있긴 있지만 6,000원보다 7, 8,000원짜리 훨씬 더 많잖아요. 김밥도 3,500원, 4,000원이에요. 한 줄에. 서울 가보면. 예. 뭐 강남 놀러 갔다가 먹진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봤더니 기본 4,000원, 4,500원 하더라고요. 김밥 한 줄에.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그런 얘기도 못해요. 밥맛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뭐 김밥 먹지, 빵 먹지 이런 얘기도 못하는 게 가격대들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참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는 시대니까. 이럴 때 로또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로또도 뭐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계속 기록법 밑에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동 평균법 있고, 그 다음에 실지재고 밑에 무슨 법이 있어요? 총평균법 있죠. 그래서 저희 외우실 때 제가 깜빡하고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우리 외울 때 아까 요거 있었죠. 뭐 있었냐면은 단가 결정 방법의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는데 요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따 한번 설명 더 드릴 겁니다. 계속기록법을 쓰면 이동평균법이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총평균법. 그래서 저기 평균법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실지재고 조사법 쓰면 총평균법이고 계속기록법 쓰면 뭐라고요? 이동평균법. 근데 저희 왜 이렇게 외우냐면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전산회계 1급만 볼 거 아니죠. 몇 급까지 볼 거예요, 같이? 전산세무 2급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그냥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계속 기록법으로 작성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정답은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총평균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총평균법은 계속기록법으로 작성해야 돼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작성해야 돼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론 시험 문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요렇게만 외워갖고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요 정도는 우리 외울 수 있잖아요. 아주 뭐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무 때문에 요렇게 외우는 겁니다. 회계만 보는 바는 그냥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무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쪽지 시험 볼 때 저렇게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5페이지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 다음에 평가손실.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간모 손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간모라고 나오면 무슨 부작이라고요? 수량 부족. 그래서 수량 부족을 일명 간모 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모의 뜻은 되게 다양해요. 예, 뜻은 이제 뭐 수량 부족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떨 수도 있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오징어 파는 회사예요. 그리고 오징어를 널어놨는데 지나가는 고양이님께서 배가 고프셔갖고 한 마리 가져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직원분이 심심해서 한 마리 오늘 집에 가서 맥주에 먹어야지. 그래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은 뭐 최악이긴 하지만 물난리가 나서 오징어들이 다 물 먹어갖고 버려야 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건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적으로는 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량이 부족해지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간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량이 줄어들면 기쁘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면 뭐 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하고 무슨 적이 있어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원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종 이렇게 써드릴 때가 있어요. 회계 X. 이렇게 써드리면 붕괴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저희 마지막 시간에 계속 할 게 붕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회계 처리할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비용 처리하는데 이건 세무 공부할 때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걸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라 그래요? 간모 손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건 나중에 저희 따로 배울 겁니다. 왜냐면 세무에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데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시가의 하락에서 하락에다 밑줄 치세요. 그러면 하락의 뜻은 아시죠?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저가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가의 뜻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일 때 물가가 뭐 할 때요? 하락했을 때 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많이 발생하지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물건들이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많은 회사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오는 물품들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안 팔리거나 그러면 가격은 못 될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그래서 어쨌든 저가법은 오른 거다 떨어진 거다 떨어진 거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여기까지 보면 딱이구나. 88페이지 여기는 금방 끝날 겁니다. 88페이지는 채권 채무의 거래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채권 그러면 뭐 할 돈이요? 받을 돈. 채무 그러면 갚을 돈. 그래서 받을 거냐 줄 거냐 갚을 거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둘 다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기왕 있을 거면 채무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채권이 나은데 채권도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저는 한번 겪었어요. 예전에 조그만 집 있을 때 겪었는데 돈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 받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한테 돈을 가져가신 분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돼요. 이건 옛날 말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 거래할 거면 어떤 경우만 하냐면 이 돈 안 갚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친구가 갑자기 5만 원이 급하대.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5만 원 빌려주면서 야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의 금액 아니면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누구든. 나중에 의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도 봐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돈 문제가 가장 어때요? 커요. 그렇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행복하고 돈이 없다 그래서 뭐 불행하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돈 관련돼서가 항상 보면은 문제가 가장 어때요? 크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횟수로 봤을 때. 그래서 둘 다 없는 게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결혼하면 요게 생기죠. 채무가. 왜냐면 집값 비싸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둘이서 돈 벌어갖고 둘이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집 살 때 자기 돈 100%로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부모님 도움 안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대부분 요거를 할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둘 다 없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 행복해요. 돈 밀려주고 못 받는 것도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저도 못 받은 거 저는 아주 크진 않아요. 다 해서 한 1,000만 원 이내고 사기당한 것도 좀 있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적은 겁니다. 주변에 막 어마무시하게 막 억 단위, 10억 단위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이 왼수지 사람이 왼수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돈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 좀 조심하시고. 이걸 쓸 게 아니었는데.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서 저기에다가만 밑줄 치세요. 거기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밑에 보시면 상거래라고 있어요. 무슨 거래요? 상거래. 그래서 공부하실 때 상거래라고 나오면 판매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거래 나오면은요? 상거래 나오면 판매하고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은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 할 겁니다. 요번 시간은 어음. 원래 어음은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면 과거가 아니고 상법에서는 약속어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약속하는 거냐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돈을 주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약속어. 근데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회사는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부도나요. 뭐 부도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음 못 막았어. 그럼 부도나요. 왜냐면 어음 못 막았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 돈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음 못 막으면 부도납니다. 근데 우리는 상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받을 어음하고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 저희는 요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상법이 아니라 회계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받아야 되는 어음이야.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받을 어음. 그 다음에 줘야 되는 어음이야.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지급 어음. 이렇게 크게 저희는 두 가지예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배서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배서. 그래서 우리 수표 써보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표 쓰면은 거기 상대방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표 뒤에다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수표는 이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서. 그 다음에 어음도 쓸 때에 어음 뒤에다가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이름, 회사 주소, 회사 사장님 이름 막 이런 걸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의 배서 그러면 내가 어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표 이서 그러면 내가 뭐를 쓰는 거예요? 수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사용과 관련된 건데 수표는 이서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음은 뭐 한다 그래요? 배서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분계할 때 설명드릴 건데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러음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음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받은 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받을 어음과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있습니다. 어음의 무슨 양도요? 배서양도. 그래서 배서가 뭐 하는 거라고요? 어음을 뭐 한다?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93페이지 3번이에요. 어음의 할인.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도 얘는 외울 거예요. 내일 쪽지 시험 보는 적에 있어요. 할인의 뜻이 뭐죠? 할인. 우리 할인 행사. 그러면 싸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인 행사 기다렸다 물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음의 할인은 어음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 번만 얘기하고 앞으로는 얘기 안 할 건데요. 어음의 할인을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어음 뭐 한다? 깡한다. 이거 용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카드 깡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용카드로 현금 만드는 걸 무슨 깡이라 그래요? 카드 깡. 그 다음에 어음 깡은 뭘로 현금 만드는 거예요?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걸 어음 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음을 뭐 한다? 할인한다. 그래서 비싸게 판다, 싸게 판다? 싸게 판다. 근데 왜 싸게 파냐면은요. 어음도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요? 만기. 그래서 이 날짜가 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할인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급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근데 어음을 한 달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한 달 기다리고 회사가 망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돈 갚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팔아서 돈 갚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날짜 되기 전에 미리 파는 거예요. 그 대신 싸게 팔아야 팔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날짜가 됐을 때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우리는 부도나기 전에 팔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싸게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음의 할인이랑 매각거래라고 있어요. 요게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외울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의 뜻은 뭐냐면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출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매출의 반대 뭐예요?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 채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더하기 지급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할인이라는 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서 매출 채권을 팔았는데 이익 봤다, 손해 봤다? 손해 봤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게 파는 이유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서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면 우리
빨리빨리 팔아야 되면 이익 보고 팔아요, 손해 보고 팔아요? 손해 보고 팔잖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도 보면은 급매로 올라오는 것들은 가격이 좀 더 어때요? 저렴하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음을 현금화 시키는 걸 어음 할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각의 뜻이 뭐 하는 거죠? 매각. 매각은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을 파는 거래다. 그래서 무슨 거래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매각 거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거 설명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분계 남아있는 거 있었죠? 그거 풀고 마무리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